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10월에는 3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11월 들어 강달러와 차익 실현, 지정학 리스크 완화로 0달러 아래까지 밀리는 급격한 조정을 겪었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금 사이클은 끝난 것 아니냐라고 묻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정은 대세 하락이 아니라 강세장 안에서의 건강한 숨 고르기, 즉 슈퍼사이클의 중간 휴식에 가깝습니다. 먼저 10월 폭등 구간을 보겠습니다. 당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강하게 반영했고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머니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관세 이슈, 통화 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 패키지가 완성됐고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 연준과 주요 인사들이 단기 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꺾였고 중동발 지정학 뉴스도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80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던 금 가격이 한꺼번에 되돌림을 받으면서 0달러 선이 무너지는 구간까지 공포가 확대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수의 방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금리 인하가 당장 12월에 오느냐가 아니라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레벨에서 불씨를 유지하고 있고 각국 부채 부담과 성장 둔화를 감안하면 향후 2년 내 실질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브릭스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미 국채 매도, 외환 보유고, 다변화 흐름까지 겹치면서 달러의 절대 안전자산 지위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1조 3천억 달러 수준이던 미 국채 보유액을 최근에는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줄였고 다른 신흥국들도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구조에서는 강달러 랠리가 나와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중기적으로는 약달러 강골드 조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가 아니라 이 조정이 내사, 5년 투자 시계에서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10월 급등 이후 11월 조정은 말 그대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었고 현재 200달러 부근까지 회복한 흐름은 슈퍼사이클의 골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패턴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이번 조정을 장기적 매집 구간으로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5년 뒤 자산 격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현재 국제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0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0달러만 넘어도 역사적 고점이라고 불렸던 수준을 이제는 조정 구간에서도 가볍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1월 조정을 보면서 이제 고점 아닐까? 라고 묻지만 데이터를 차분히 보면 지금은 오히려 장기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 즉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신호들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실질 금리 구조입니다. 미국의 명목 기준 금리는 여전히 4%대 중반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1년 기준 CPI 상승률은 약 3% 내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금리처럼 보이지만 성장 둔화, 제조업 경기 위축, 고령화와 부채 부담을 감안하면 앞으로 2년 사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시장은 꾸준히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회의에서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을 40-70% 수준으로 반영하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죠. 명목 금리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2-3%대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면 실질 금리는 구조적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질 금리가 낮을수록 금은 강한 우상향을 보여왔고 지금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의 위상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제재, 자산 동결, 스위프트 배제 등을 통해 달러 미국 국채를 정치 외교의 무기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사우스, 브라이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자는 흐름이 확산됐고 중국은
미 국채 보유액을 과거 1조 3천억 달러 수준에서 7천억 달러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일본, 유럽, 신흥국도 자국 통화 방어와 재정 부담 때문에 예전처럼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달러가 장기적으로 예전만큼 절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힘들고 그 빈자리를 금이 메우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남중국해, 대만, 중동, 유럽 등 어느 한 지역도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미중 패권 경쟁과 관세 환율 갈등도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대선, 유럽 극우 세력 부상, 신흥국 부채 위기 등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보험료처럼 금을 더 사들이고 이 보험 수요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측면을 보더라도 슈퍼사이클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금광 발견 뉴스가 가끔씩 나오지만 실제로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탐사 인허가, 인프라 구축 채굴 및 재련에 최소 수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투자 수요, ETF, 선물 포지션은 이미 금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달러대에서의 조정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는 2000달러 시대의 조정이 아니라 4000달러 시대의 조정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슈퍼사이클이 끝났는가가 아니라 이 사이클이 최소 5년 더 이어질 때 나는 어느 가격 구간에서 얼마나 꾸준히 모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금이 보여주는 것은 버블이 아니라 통화 정치 지정학 공급 구조가 함께 밀어올리는 장기 구조적 강세장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금값 슈퍼사이클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경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정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조규원 대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집권 시기 내내 무역 적자와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 인상, 통화 전쟁, 환율 공세를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약달러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자신이 주장해온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관세를 올려도 실물 경제에 주는 충격이 줄어들고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오히려 나빠지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야 관세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느라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생겼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달러 전략이 금값 상승과 거의 정면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금은 장기적으로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인 안전자산이 됩니다. 트럼프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할수록 시장은 언제든 관세, 무역전쟁, 환율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선반영하게 되고 이는 곧 달러 약세 베팅과 금 매수 수요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선거 일정과 금리 인하 압력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은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 주가 부양, 부동산 자산 가격 부양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축보다는 완화,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은 형식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환경과 여론, 정부의 재정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이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 순간 실질금리 하락 금값 강세라는 공식이 다시 작동합니다. 조규원 대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트럼프가 금값을 올린다가 아니라 트럼프식 정치 스타일이 항상 갈등과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구조입니다. 무역협상, 관세, 환율, 동맹 재조정, 이슈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임기 내내 반복되는 상시 리스크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시 리스크 환경에서는 주식, 부동산처럼 경기 민감도가 높은 자산보다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이 정치 리스크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값 슈퍼사이클은 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변수만의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스타일,
글로벌 패권 경쟁,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이 겹쳐 만들어내는 정치, 외교, 통화의 합성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규원 대표는 단기 뉴스의 호불호보다 트럼프식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때마다 금은 한 단계씩 위로 레벨업하는 구조에 주목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금값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달러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달러 지수는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는 같은 온스 가격이라도 각국 통화 기준으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 수요가 줄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각국 투자자 입장에서 금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2년 달러 지수가 114 근처까지 치솟았을 때 금은 온스당 600달러 중반대까지 밀렸고, 이후 2023, 2024년 들어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서 금은 이 0달러를 넘겨 안착하기 시작했고, 2024, 2025년에는 4.0달러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뒤에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선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일단 미국 국채와 달러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제재와 외환 보유액 동결, 스위프트 배제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여러 나라에게 달러는 완전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3년만 해도 미 국채를 약 1조 3천억 달러 수준까지 보유했지만 이후 꾸준히 매도해 최근에는 7천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이른바 BRICS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위안화, 유로, 그리고 자국 통화 표시 자산으로 비축을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앙은행들의 순매수 규모는 1,000톤을 넘어서며 196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3년 이후에도 연간 수백 톤 규모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달러 한 바구니 속에 모든 안전 자산을 넣지 않겠다는 집단적인 행동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전통적인 큰손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국채를 사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 역시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 중 하나지만 고령화와 재정 부담, 엔화 약세 방어라는 과제 때문에 추가 매입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방어와 외환 유출을 막기에도 벅찬 상황이라 달러 자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달러는 과거만큼 모든 길은 달러로 통한다는 절대적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그 틈을 메우는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조규원 대표가 강조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 금리 급등, 일시적인 달러 강세, 연준 발언 등에 따라 금이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 구조를 보면 달러의 약세 요인이 훨씬 더 두껍고 금의 수요 기반은 훨씬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금리, 뉴스 헤드라인에 하루하루 휘둘리기보다 각국 중앙은행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어떤 자산을 외환 보유액의 핵심으로 편입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답은 이미 행동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달러만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달러와 금이 나란히 안전자산의 양축을 구성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고, 이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금 슈퍼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 하나가 온스당 5.0달러입니다. 과거 같으면 황당한 음모론 수준으로 들렸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IB와 컨설팅들이 공식 리포트에서 이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SBC는 최근 리포트에서 2026년 상반기 중 금 가격이 5.0달러를 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2025년 평균 455달러, 2026년 평균 4,600달러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2026년 평균 전망치를 4,450달러로 상향하면서 2027년에는 550달러까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도 2026년 5.0달러를 공통 목표 구간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핵심은 실질금리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명목금리는 대략 4.1% 수준이고 같은 만기의 TIPS 실질금리는 약 1.8, 1.9%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향후 10년 평균 물가 상승률, 즉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약 2.2%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인데 왜 금이 이렇게 비싸냐? 라고 묻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레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2022, 2023년 고점 대비 실질금리는 이미 충분히 내려왔고 앞으로 연준이 경기 둔화와 재정 부담 때문에 추가 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수록 실질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은 실질금리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이 지표와 반대로 움직여왔고 IB들이 50달러를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실질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중앙은행의 매수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2022년에 182톤, 2023년에 137톤을 순매수했고 2024년에도 10톤을 넘는 순매수를 이어가며 3년 연속 10톤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식 부문의 매수는 전체 금 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커졌고 과거 2010년대 평균 10% 내외 크게 상회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ETF 개인 투자자의 기분이 금값을 좌우했다면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적 매입이 바닥을 단단히 떠받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경직성입니다. 2025년 전 세계 광산 공급은 3,700톤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2026년에도 증가폭은 수십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앙은행, ETF, 민간 투자 수요를 합친 투자 수요는 이미 연간 2.0톤을 상회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비탄력적 수요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더 사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보다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게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조규원 대표의 관점에서 0달러 시나리오는 내일 모레 바로 간다는 단기 예측이 아니라 실질 금리 하락 더하기 중앙은행 매수 더하기 공급 경직 더하기 달러 신뢰 약화라는 네 가지 축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경우 도달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값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숫자 그 자체보다 지금의 금 가격과 내사 5년 투자 시계에서 이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위아래 리스크의 비율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 5년이라는 중기 시계로 봤을 때 현금 100과 금 100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를 묻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국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 수준이고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53%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약 2.3%, 2025년 들어서는 2%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목표치 2%를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단순화해서 말하면 예금 이자는 2~3%인데 물가는 2%대 중후반, 즉 실질로는 거의 남는 게 없거나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 말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오래된 상식이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규원 대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2% 안팎의 물가를 용인하는 환경이 지속될 경우 예금 금리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지만 물가는 완전히 0%대로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명목 금리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일정 부분 남아있는 구조. 다시 말해 현금 보유자의 실질 구매력은 서서히 갉아먹히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2, 2024년 사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금만 들고 있다가 자산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표현이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금 가격은 이 0달러에서 4 0달러 선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환율 정치 리스크를 한 번에 해지하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은 나쁘고 금은 무조건 좋다는 이분법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은 여전히 단기 생활비, 긴급자금, 기회자금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산의 대부분을 원화 현금과 예금에만 묶어두는 전략은 인플레이션, 환율 환경을 감안할 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4, 5년 뒤를 상정했을 때 원화 예금 1억 원이 지금과 같은 구매력을 유지할 가능성과 동일 금액을 일정 비율로 금에 나누어 담았을 때의 구매력을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 연간일 0톤이 넘는 금을 매입하며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 움직이겠다, 현금만 들고 가겠다는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저점 고점 맞추기가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 구간에서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방어할 방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금은 그 방패 가운데 하나이고 현금은 점점 더 필요하지만 많이 들고 있기엔 위험한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은 언제 올인하느냐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과 금의 비중을 앞으로 4, 5년 동안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입니다. 요즘 금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초대형 금광이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2024년 중국 국영 매체와 현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헝난성이 아닌 허난성 링바오 인근 광구 등지에서 금 함유량이 200톤, 300톤을 넘는 대규모 매장 추정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누적 1, 0, 1, 500톤급 잠재 매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마디나 인근 등지에서 최대 수천 톤 규모의 금 구리 광채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미국 유럽 언론이 소행성 16P 사이케에 수천 퀸틸리온십의 18승 달러 상당의 귀금속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소개하면서 금의 희소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규원 대표는 이런 뉴스를 볼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추정 매장량과 실제 채굴 가능 매장량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탐사 단계에서는 시추공 몇 개, 시추 코어의 금 함유량, 지질 구조를 바탕으로 이 광채 전체에 이런 품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라는 전제하에 매장량을 추산합니다. 즉, 땅 속에 실제로 그만큼의 순금이 덩어리로 박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광석 전체에 희박하게 섞여 있을 가능성을 가정하는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추가 더 진행되거나 채굴 설계가 구체화되면 이 숫자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초기 발표치 대비 절반 이하로 정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매장량과 시장 공급 사이에는 시간과 비용의 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광 하나를 상업 생산 단계까지 끌고 가려면 추가 탐사, 환경 영향 평가, 인허가, 기반 시설 투자, 채굴 재련 설비 구축까지 최소 70년이 걸립니다. 중국이나 사우디처럼 국가 주도 자본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4, 5년 안에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 대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 슈퍼사이클의 남은 기간을 4, 5년 정도로 본다고 할 때 이 기간 안에 새로 발표된 초대형 금광들이 상업 생산을 통해 국제시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추가 공급을 쏟아낼 확률은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셋째, 시장의 기대와 심리는 이미 이런 뉴스를 할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사우디 초대형 금광, 2017년 소행성 금 이야기, 2024년 중국 대형 금맥 등 금이 너무 많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금값이 장기적으로 무너졌느냐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 우려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금값을 밀어올리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실질금리, 달러 신뢰, 중앙은행 매수, 지정학 리스크 같은 거시 구조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연간 광산 생산량은 약 3,700톤 안팎, 재활용 공급을 합쳐도 4,700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세계금협회 통계 기준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의 연간 투자 수요는 이 0톤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광맥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도 금을 파는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하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장기 수급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더 큽니다. 조규원 대표가 금 투자자에게 주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금광 발견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반응해서 포지션을 흔들지 말고 그 금이 실제로 언제, 얼마나, 어떤 비용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4. 5년 슈퍼사이클 안에서 이런 뉴스는 대세를 꺾는 변수라기보다 오히려 조정 구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노이즈일 뿐이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 시장을 보면 이게 정말 아직도 보조 자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기준 국제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57.5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 30달러 안팎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금값도 강하게 올랐지만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이 금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규원 대표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산업 수요 더하기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은산업 수요는 약 6억 8, 0만 온스, 680.5못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고 2024년 4년 누적 공급 부족 규모는 6억 7, 800만 온스, 2024년 단년 적자만 해도 약 1억 4, 800만 온스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도 전체 수급은 5해 연속 물량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은은 단순 귀금속이 아니라 전기 열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 최고라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서버, 오지 통신 장비, 배터리, 센서 등 그린 디지털 경제의 거의 모든 핵심 부품에 들어갑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금, 구리, 연, 아연 등 다른 광산의 부산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올랐다고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붙으면서 물리적 재고는 점점 소진되고 런던, 상하이 등 주요 거래소 재고가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리포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은이 비싼 걸까요? 여전히 싼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골드 실버 레이시오금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1온스를 사는데 필요한 온스 수는 평균 50, 65배 정도였는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이 비율이 120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레이시오는 70, 85배 구간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 대표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금이 비싸다기보다는 은이 아직도 역사적 스탠다드에 비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온스당 4, 200달러, 은이 57달러라면 레이시오는 대략 73, 74배 수준인데 이 비율이 장기 평균인 60배 근처로만 내려가도 은 가격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은은 금보다 사이클이 짧고 변동성은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조규원 대표는 이번 금 슈퍼사이클의 피크를 대략 2030년 전후로 보지만 은은 보통 금보다 1년 정도 늦게 시작해서 1년 정도 빨리 끝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설명합니다. 즉, 짧은 시간에 훨씬 가팔나게 올라갔다가 역시 가파르게 식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은 장기 안전판인 금과 달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공격형 안전자산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은 시장은 4년 연속 수급 적자, 산업 수요 사상 최고치 경신, 금 대비 여전히 높은 레이시오, 2025년 들어 80% 이상 급등한 가격 흐름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도 크지만 타이밍과 비중을 잘못 잡으면 변동성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조 대표가 제안하는 접근법은 금과 은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금으로 기본 방어선을 깔고 은으로 슈퍼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을 일부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금이 4, 5년의 긴 호흡으로 계단식 상승을 한다면 은은
그 안에서 더 짧고 강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앞으로 남은 슈퍼사이클 구간에서 후회 없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